임미현의 아침 뉴스. 경기도 안성의 젖소농가에 이어 하루 만에 인근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 도중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경제적 검증 없이 정치 논리로 토건 사업을 확대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밤에는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 이어서 인근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영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안 7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출입 차단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가축 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에 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에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역과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저소 농장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우제류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시 전체 우제류 43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안성시와 인접한 6개 시군의 소돼지 139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전국의 축사와 축산관계 시설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환심입니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경기도 안성을 윤철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 금강면 한 축산 농가 주변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축사안에선 외부의 출입을 차단한 채 살처분이 진행됐고 밖에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사료 등 잔존물을 태우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해당 농장 주변에는 축산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 구제역 확산에 대한 공포는 더 컸습니다. 인근의 한 농장주 맹정순 씨입니다. 두근두근해지 뭘 어떻게 해요.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니지. 지금 저게 돈이 적은 거예요. 한 마리에 1,000만 원씩 넘는 저기 되는데 20마리면. 맹 씨는 생떼 같은 소들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설에는 아들 식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들어 인근 농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간이 검사 결과가 전해지자 농민들은 더욱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곳 중 7곳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농장주 고종수 씨입니다. 위에 장사꾼들 송아지는 예방접종이 안 돼 있는 소들이 꽤 있더라고. 사람이 한번 그냥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게 좀 더 힘들 것 같아. 한편 하루 만에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양성면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경기도 동탄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곽상민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경찰에 붙잡혔지만 검거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장성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8분쯤 화성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택시에 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택시가 곽상민의 연고지인 전북 전주로 향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추격전 끝에 곽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택시 문을 잠그고 저항하다 체포 직전 흉기로 가슴과 배 등 10여 곳을 자해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곽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곽 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곽 씨는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흉기로 38살 여성을 살해하고 41살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어제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곽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검증 과정 없이 지역 나눠주기식 면제로 막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경기 부양책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도 낙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예타 조사를 기다릴 틈 없이 서둘러 추진할 사업을 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검토 없이 지역 수건 사업이란 이유로 추진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도 짐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 국책사업 부장입니다.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 특히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예산 낭비라던가 시민들의 부담 증가 같은 게 저희는 좀 우려되는.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에 나눠주기식으로 면제하기보단 오는 6월로 예정된 예타제도 개선 작업 등을 통해 차근차근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충남대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지역별로 분석이 된 상황에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역에게 어떤 인심 쓰는 그런 부분이 짙게 나타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대규모 SOC를 무분별하게 밀어붙여 환경 파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지역 주민입니다. 녹색정의 송하원 활동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보십시오. 지역개발의 이익은 외부 토건업체들이 모두 가져가고 남은 건 지역 자연환경의 파괴와 주민 갈등만 남아 있습니다. 졸속 면제란 비판을 씻어내려면 지금이라도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 이어서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7일 당대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이 속속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우위를 보이고 있는 황 전 총리는 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이에 맞서 홍 전 대표도 오늘 오후 여의도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홍 전 대표는 최종 목표인 차기 대선에 앞서 전대 출마를 고민해왔습니다. 2022년 봄에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건너뛰어야 할 것인지 또 전당대회를 치르고 2022년을 맞아야 할 것인지.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시장도 내일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대선 주자 3인방을 포함한 후보자만 8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계파 갈등과 탄핵 사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명절 이후 펼쳐질 후보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앞서 나갈 때 우리의 신제조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적인 하청거래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연속기획 제조업 4.0. 오늘은 신제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기업 구조를 이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진 각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진 한국의 신제조업. 전통 제조업 시대에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주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전속거래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하청관계, 전속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중간재 산업에서 경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동안 대기업은 하청업체에게 단가 후려치기로 가격 경쟁력을 얻었고 하청업체는 그 대신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혁신과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신제조업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전속거래 구조를 해체해서 각 기업의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술 개발력이 매우 미흡한 중소기업의 여건상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협동조합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입니다. 이 묶어진 상태에 여기다가 R&D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여기다 디자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여기다가 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기업들 전체가 힘을 받거든요. 개개 기업은 돈을 줘도 못해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선진 각국이 이미 선점한 분야보다는 제조 공정을 혁신해서 남들보다 먼저 고객 맞춤형 제품을 내놓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이 같은 분석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현실론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업종에 상관없이 하루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KT가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전국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전국 소상공인 월 영업이익이 304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 장애일 수 하루당 10만 원씩의 보상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향적인 보상을 언급했던 황창규 KT 회장의 발언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보상안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모든 그 보상 부분들을 대응을 하려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사업장별로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KT가 제대로 피해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보상금을 떠안긴 뒤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KT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KT가 국민기업답게 본인들 국민기업을 밟고 있는 만큼 기업의 사실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정 도안에서 와야 된다. KT는 설 연휴 전 보상 방안 확정을 목표로 오늘 오후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 노동자들은 명절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인데요. 명절만이라도 의무 휴업을 하자는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째 대형마트 수선 코너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명절 때마다 죄스러운 며느리가 된다고 합니다. 설날 당일에도 문을 여는 매장을 지켜야 해서 명절 집안일을 모두 형님들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도 당연히 형님들한테 이제 친지들한테 저 몇 갑니다라만 처음엔 며느리가 그런 직장 다니지 말라고 명절도 집안일을 뭐 이렇게 가서 가족들하고 지낸다는 개념은 없어요. 면세점에서 일하는 매니저 지모 씨도 고향을 못 찾은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아무리 명절이 휴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이 뭐 면세점이나 뭐 스타필드 뭐 이런 데인 건 알겠지만 명절만큼 의무적으로 다 쉬게 해서 다 같이 쉬면 좋죠. 지난해 설 연휴 다음 날에는 한 복합 쇼핑몰 매니저가 경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명절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은 이번 설에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유동림 간사입니다. 주말에 쉬고 명절에도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까지 다 포함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재판부의 일방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늘 열릴 첫 정식 재판은 파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판단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수탁위는 어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경영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제기한 의혹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안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부시장은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69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 없이 탈퇴하게 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의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대신 그동안 가장 많은 반발을 불러왔던 북아일랜드 안전장치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과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재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발생했으니까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법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측 잘못이 분명해 보이는데 네.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시각도 과연 우리와 같을까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강자의 논리가 통하는 국제 무대에선 결과가 반드시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숱한 망언과 억지 주장을 거듭해온 배경입니다.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텐데 오늘은 초계기 사건 자체에서 잠시 벗어나서 긴 호흡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우선 한일 관계가 요즘처럼 이렇게 악화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양국 관계가 계속 냉각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군사 충돌이 우려될 만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수위를 보면 그 단면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먼저 보여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대단히 무례한 요구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것은 한일 수교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계기 사건은 정말 명명백백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키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쪽이 갖고 있는 과학적 증거 자료를 내놓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치고 빠지기식 대응을 거듭하면서 국제 분쟁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의 내부 결집용 의도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에 야심이 깔려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사적으로 대응이 나오면 이게 어쨌든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이것은 일본에는 유리하죠. 혹시 강한 군대는 필요하다. 홍 기자, 하지만 일본이 자료 공개를 계속 기피한다면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국제사회 여론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이제 여러 외국어로 번역한 동영상을 이제 퍼나르면서 열심히 여론전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볼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고 또 억울한 상황인데요. 국제 여론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일본의 힘 그리고 외교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세계가 바라보는 일본의 위상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에 열강 반열에 오른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고종이 밀사를 파견했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아무리 조선 독립을 호소해도 서구 제국들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10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국력도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 아닐까 싶은데요. 국력이 커져도 국격까지 따라서 올라가는 데는 다소 시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격. 예,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보면은 한일 간의 격차는 3대1 정도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여전히 차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여전히 일본 편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K-팝과 같은 한류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도 매력적인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확보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뭔가요? 네. 최근 국내 일간지에 실린 미국 동아시아 전문가의 칼럼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부소장이 쓴 한일 관계 악화는 중국의 오만을 부추긴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린은 여기에서 현재 일본과의 대립 국면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고 있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한일 관계 악화가 한국 내에서 커진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잘못이라고 하는 건데 좀 충격적입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인물이 원래 좀 친일 성향이잖아요. 그렇게 예. 네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가 미국 주류 사회에 다 있는 건가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신고립주의로 이제 돌아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도 이 한미동맹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아직 일본에게는 역부족일 텐데요. 일본은 이미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이른바 재팬 핸즈로 불리는 일본 전문가 집단을 길러냈습니다. 앞서 소개한 마이클 그린도 CSIS의 일본 석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A급 전범으로 기소됐던 사사카와 류이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립한 사사카와 재단도 미국 내 지일파 양성의 산실입니다. 밖에 하버드 대학의 일본 학교관인 라이샤워 센터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사례는 많습니다. 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발언권이 센 일본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나요? 예, 안타깝지만 일본의 아성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한 전문가는 공공외교 예산만 해도 10배가 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커진 국력에 걸맞는 수준의 외교력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점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은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재표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2.5도로 어제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인데요. 이 추위가 풀리면서 한파특보도 어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동두천이 8도까지 오르고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밤에는 공기질이 나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있는데요. 이에 앞서 오전 중에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